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랜드잇에서 부동산 학 원론을 가르쳐 주시는 박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랜드잇 수강생분들이 아니더라도요, 부동산 학 원론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시행착오 없이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창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 평가사입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학 원론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고요. 제가 부동산학 원론을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 자체가 부동산학 원론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기출이 된 지 좀 몇 년이 안 됐어요. 근데 몇 년이 안 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론이나 이런 감정평가사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기출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공인중개사보다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사님, 부동산 학 원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공부하는 과목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학 원론은요, 가장 처음에 부동산학 총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론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경제론, 그리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개발, 금융, 투자, 그리고 감정평가론까지 이렇게 보통 8, 9개 정도의 단원으로 구성돼서 그 전체적인 융합적인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 평가사님이 융합학문이라고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때만 해도 잡학이다. 맞습니다. 잡학이죠.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부동산이 걸쳐진 게 엄청 영역이 많다 보니까 금융에서 다루는 부동산, 정책에서 다루는 부동산 이런 것들 이렇게 부동산 파트만 모으다 보니까 파트가 되게 많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학 원론은요, 우리 1차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쉬운 과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정말 합격을 위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수험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효자 과목이라고. 네, 효자 과목이고,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이 이제 60점 커트라인으로 해서 절대평가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씩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70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도 가장 적은 과목. 그렇죠. 아무래도 뭐 회계 경제학 같은 경우 정말 극악의 난이도고 정말 어려운 과목이기도 한데, 부동산학 원론은 정말 기본 베이스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시간 투입이 적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를 기준으로 따지면 몇 % 정도의 시간 투입을 해야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건데 회계 한 20% 정도만 투입을 하셔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쉬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왜 쉬운가요?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게 부동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직장인 분들도 돈을 벌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되게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데, 부동산학 원론은 그런 생활 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과목이라서 일단 첫 번째로 쉽고요.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지문이 나오다 하더라도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고 뉴스라도 좀 들었으면 알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저희 1차 과목들이 있죠. 회계, 경제, 민법, 관광법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부동산학 원론을 시작하는 그 시기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4과목을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4과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이고 부동산학 원론을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4가지 배경 지식이 뒷받침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체로는 쉬운 과목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학 원론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까요? 어려울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좀 뽑자면 좀 단원으로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시장론 쪽 파트에서 보면 고전 시대에 살았던 부동산 관련 학자들이, 경제학자들도 포함이 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주창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론들이 사실 현대 사회에서 과연 적용이 될까? 라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굳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알아야 되나? 그런 거에서 좀 어려움을 좀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외워야 될 건지,
아니면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구분이 안 되시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동산학 원론의 공부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동산학 원론은 70점 이상만 맞아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경제를 일단 저희가 낮게 보고 가잖아요. 보수적으로 가니까 70점 정도는 맞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학 원론은 전 범위를 다 공부하나요? 아니면은 뭐 조금씩 버리면서 가는 부분도 있나요? 보통 회계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챕터를 딱 정해서 내가 정말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버리는 과목들이 버리는 그 단원들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학 원론은 사실 버릴 단원은 없습니다. 버릴 단원은 없지만 강약 조절을 해야죠. 이게 정말 내가 강하게 세부적으로 밀고 나갈 단원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씩 해도 되는 단원인지만 구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단원을 다 보기는 해야 된다. 부동산학 원론은 전체적으로 몇 회독 정도를 하면은 70점 정도에 다다를 수 있나요? 일단 제 공부 경험으로 비춰보고 그리고 여러 다른 합격생들의 경험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조금 회독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한 4회독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짧게 봐도 되네요. 회계 같은 경우는 10회독은 기본인 것 같은데 회계는 정말 기본 문제를 정말 외우다시피 해야 되고 부동산학 원론은 빈출 지문에만 익숙해져도 그 지문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4회독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그 빈출 지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출 문제에서 빈출되는 지문만 반복해서 봐도 충분한가요? 네,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 봐도 사실 뭐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 사실 그 이상으로 모르는 영역이 나오는 게 사실 1차 시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그 1차 시험의 특징은 맞지 말라고 100점 방지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 제대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평가사님 수업에서 이제 기출문제 다뤄주실 때 그러니까 틀리라고 나온 문제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을 잘 구별을 해 주시나요? 일단은 제 수업에서는요, 제가 뭐 빈출 지문도 같이 드릴 거고 뭐 기출 문제도 같이 드릴 거지만 제가 따로 설명을 해 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빈출 지문과 기출 지문만 기출 문제만 보아도 아 이게 나오겠구나가 구별이 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럽니다. 아,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평가사님이 좀 추천해 주시는 부동산학 원론 공부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4사 전략을 추구합니다. 4+4 전략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네이밍을 한 건데 4+4 전략이라는 건 기본서 4회독 그리고 기출문제 4회독 전략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4사 전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이밍은 이제 족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꾸준하게 전략이에요. 사실 벼락치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하게만 하셔도 학원론에 대한 어떤 겁을 먹거나 이런 경향도 없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족구 전략 그리고 쉬고 싶다면 학원론 전략.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너무 싫어요. 공부에 지쳐서 너무 싫은데 공부는 해야겠고 그럴 때 학원론을 잠깐 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족구 전략, 조금씩 꾸준히 전략. 평가사님은 어떻게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로 예로 들자면 사실 처음에 보면 내용들이 뭐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학원론은 회계경제랑 다르게 한 두세 번만 봐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직관적인 부분도 있고 실생활이랑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족구 전략을 어떻게 네이밍을 지었냐면 주말에만 강의도 복습도 문제풀이도 주말에만 하자. 그러니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본인이 부담이 안 가는 요일에 딱 주말만 정해서 그때 하는 전략을 전 족구 전략이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일자 공부하는 동안 주말에만 틈틈이 해도 충분하다? 아, 충분하죠.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과목은 없다 치고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이 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합격에 유리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강의 구성도 그렇게 부담이 없도록 강약 조절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학 원론 시기별 공부 전략이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조금씩 꾸준히 하면 좋을까요? 이제 부동산학 원론을 공부하는 스타일이 수험생분들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벼락치기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좀 미리미리 하자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향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미리미리 하는 성향을 좋아합니다. 그런 스타일을 선호를 하고
이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부동산학 원론을 벼락치기 하는 것도 좋지만 벼락치기를 하면 다른 과목에 손을 못 대요. 그렇게 되면 회계경제 때문에 꽈락이 납니다. 5과목을 다 끌고 가야 돼요. 1차는. 그거를 고려를 하신다면 일단은 10월부터 좀 미리미리 진입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대신에 시간이 없을 거예요. 다른 과목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하세요. 주말에만 강의를 듣고 복습을 완료까지 하는 거. 그 이후로는 그 단원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부터 한 달 반 정도 해서 기본 강의를 쭉 수강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곁다리로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게 기출에서 빈출되는 지문들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또 그에 맞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몇 문제를 뽑아서 업로드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로 복습을 마무리하시면 한 주가 마무리가 나이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에 올라오는 것만 주말에 좀 챙겨 듣고 복습만 해라?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10월부터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게 마무리가 될까요? 10월부터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한 11월 이제 중순이죠. 중순에서 이제 좀 여유 있게 들으시는 분들은 11월 말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 기출 빈출 지문, 기출 문제 일부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복습을 이제 마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업로드하는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예요. 이제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 기출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동산학 개론, 학 원론 이쪽에서 전통적으로 강자인 쪽이 중개사입니다. 사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감정평가사 기출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충분치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문제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차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은행이라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이제 중순에서 말부터 시작하는 문제풀이 강의에 감정평가사 기출과 공인중개사 기출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해드릴 거고 물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대표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 본인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기출을 11월 말이나 이제 중순부터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대신에 기출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될 거는 기본서 있잖아요. 그 부동산학 원론 기본서를 1회독을 먼저 하고 오셔야 돼요. 하고 오셔서 문제풀이에 대한 수업을 듣고 문제풀이 수업 다 들으시면 그 문제를 다시 복습해서 풀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암기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나요? 일단 저희 기본서 강의할 때 1회독 했죠.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제가 1회독을 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2회독이 끝났으니까 추가로 뭐 더 이상 암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 시즌에도 그냥 그때 그 강의 듣고 끝내면 되고 뭔가 더 복습을 한다거나 더 뭔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그렇게 열정적인 수험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네, 다른 과목 하느라 시간이 없으시니까 차라리 회계경제, 민관, 이제 민법, 강간법에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학 원론은 이제 주말에만 잠깐 족구 전략으로 조금씩만 일단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명확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11월 말이나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12월 한 1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대신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 기출을 전부 다 이제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일단은 회독 끝났고요. 회독을 2회독이 끝났죠. 2회독이 끝나고 기출문제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그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1월 말 아니면 2월 초순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 요약 강의가 들어갑니다. 핵심 요약 강의는요, 푸시는 문제 중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잘 나오지 않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풀 수 있지만 자주 틀리는 실수가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당연히 기본 개념 중에서 꼭 가져가야 하는 기본 개념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시기에도 예습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때에도 수업 듣기 전에 기본서 회독, 그 단원별 회독 한번 해 오시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문제를 또 풀 거니까 그에 맞춰서 문제 푸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기에도 암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나요? 근데 어차피 그때까지만 해도 기본서 3회독은 끝나거든요. 네. 근데 제 경험상으로 기본서 3회독과 기출, 빈출 지문, 그리고 문제 그 정도 반복을 하면요, 굉장히 익숙해져요. 굉장히 익숙해져서
따로 암기라고 할 게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만약에 본인이 암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문제풀이 때 문제 푸는 거에서 모르는 문제들 있죠. 네, 그 문제들 아니면 본인이 좀 버벅거렸던 문제들, 계속 틀렸던 문제들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암기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역시나 시간이 안 되실 겁니다. 네, 역시 1차를 직접 붙어보신 분의 그 구체적인 노하우가 담긴 공부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을 앞두고서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나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서는 이제 2월 말 정도에서 3월 초순에 본다고 생각을 하면 1, 2주 정도 남을 거예요. 제 강의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제 핵심 요약 강의가 끝나면 한 2주 정도 이제 텀이 남을 텐데 그때 동안은 이제 부족한 기본서 회독을 좀 한 번 더 늘려주시고요. 근데 늘려주시되 본인이 암기 안 된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틀린 문제만 그리고 어려운 문제만 그걸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복해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학 원로는 2차 이론이랑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깊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2차 이론을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험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배워야 하고 빠르게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차는 1차대로, 2차 할 때는 2차 할 때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랑 좀 겹치는데 이제 평가사님은 족구 전략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험생에 따라서는 한 달에 바짝 몰아서 하고 싶어하는 수험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판 한 달쯤에 바짝 몰아서 하는 거는 별론가요? 이게 정말 간혹 가다가 그렇게 벼락치기로 해서 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연 저는 반문을 하고 싶은 게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한 3주 정도 잡고 벼락치기를 한다면 할 수는 있거든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럼 그 3주 동안에 회계, 경제 이런 다른 과목들을 아무것도 못 건드리는 소리가 되는데 까먹지 않을까요? 다른 과목을. 그렇게 되면 떨어지죠, 1차를. 그럴 바에 그냥 조금씩 꾸준히 그러니까 족구 정리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요. 요 몇 년 사이에 2차 실무나 이론 내용들이 나와서 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원론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고시 시험이고요. 제가 아까는 대학교 기말 중간 시험이랑 비교를 했지만 이제는 좀 대학원생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는 대학원생이 아니에요. 대학원생이 아니고 물론 2차 공부를 좀 병행을 하셨던 분들은 수월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학 원론을. 근데 2차 공부가 없이 난 오로지 1차만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병행하신 분들보다. 근데 어차피 시험 자체가 한 10문제에서 11문제는 못 풀라고 그냥 출제를 해버려요. 그 말은 100점을 맞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오히려 고시 시험에서 100점이 나와버리면 진짜 망신이거든요. 네, 무슨 망신이라고 하죠. 정말 망신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도 그걸 알아서 못 풀게 내요. 어차피 11문제는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되 찍어도 거기서 절반은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내용이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일단 저희 목적은 뭐예요? 목표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래도 70점 이상만 맞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아는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아는 문제를 틀리니까 70점을 못 넘기는 거예요. 아는 문제를 틀린 거는 문제를 제대로 안 봤거나 본인의 실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많다는데 계산 문제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계산 문제가 사실 부동산학 원론이 계산 문제가 꽤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계산기를 준비하시되 이제 2차 시험이랑 연계가 되게 이제 공학계산기 하시고 공학계산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투자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금 흐름을 다루는 부분도 있어서 공학계산기가 가장 적합하긴 합니다. 쌀집계산기로 연계해서 쓰실 분들은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계산 문제 자체가 많다 하더라도 정말로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사칙연산만 알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문제 자체도 그렇게 꼬아서 내는 경시대회처럼 꼬아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시험장에서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한 30분? 그 30분 더 넉넉 잡아요. 사실 쉽게 나오면 진짜 15분, 20분 안에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쉽게 나오면 공부를 좀 그래도 사회독을 가져갔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예요, 요즘 최근에. 그러면 한 30분까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질문인데요. 만약에 평가사님 강의 듣다가 질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학 원론이 저는 강약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물론 모든 진도를 다 나가긴 하지만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과 좀 생략해서 봐야 할 부분, 이런 거를 좀 나눠 드리는데, 그러면서 딱 지출을 봤는데 이거 평가사님이 보지 말라고 했던 부분인데 좀 중요성을 좀 그래도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왜 나오지? 이거 못 풀겠다라고 하시기보다 일단 풀고서 모르는 부분은요, 카톡이나 이제 네이버 카페, 랜디 카페에다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카톡방에다가 저 단톡방을 만들 거니까 그쪽에서 질문을 주시면 되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으로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족구 전략이 추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원론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평가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걸고 이제 얼마 전에 인생을 걸고 베팅하셨던 우리 평가사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일단 자격증을 따니까 굉장히 메리트는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이제 수단도 많아지고요. 내가 정말 자신감이 일단은 생겨요. 내가 감정평가사다, 전문직 중 하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첫 번째 메리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시험은 사실 물론 뭐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은 맞아요. 네, 정말 10% 가까이 되는 뭐 합격 인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사실 시행착오만 겪지 않으면 정말 2년 내에 합격하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장수생이 되고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공부 방법을 잘못 시작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아가는데도 여러 이제 선배 평가사님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있다면 그 부분들의 좀 조언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현실 도피용으로 이 시험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취업을 종용하거나 취업을 이제 계속 하라고 이제 촉구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나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네, 이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간절한 사람만 붙어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낭떠러지,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거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붙어 나가더라고요. 정말 대부분. 네, 그렇게 해야 절대적인 공부 시간과 그런 확보가 되고 환경도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노는 것도 주변에 정리가 안 되고 현실 도피용으로 간절함 없이 하신 분들은 빠르게 포기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의 컬렉터 분들이 있어요. 수험계에서 말하자 일명 강의 컬렉터라고 해가지고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다 들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 거는 못 만들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지식은 많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답안지를 못 써요. 문제를 못 풀더라고요. 그게 정말 흠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3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3년 이상 무조건, 4년 이상 무조건 걸리고요. 강의는 그냥 강사 한 명 믿고 쭉 가세요.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거で강사의 역할은 도움을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셨다 하시면 강의 더 이상 듣지 말고 혼자서 공부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정말 2년 내로 합격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합격하신 평가사님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공부 계획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평가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